국회 입법데이트의 임윤선입니다. 창조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김동완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제관 그리고 충청남도의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이른바 행정통으로 불리우시는데요. 특별히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방자치를 맡는 부처에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산업 분야는 어떻게 보면 좀 문외 아닙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이 당선돼 가지고 2012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중소기업의 숫자가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이고 또 그곳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87%인데 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하는 것은 이건 국가에 상당한 큰 문제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2012년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12월 달에 정책 토론회를 열었어요. 어떤 정책 토론회를요?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 뜻하지 않게 기술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 두 분이 참석해서 거기서 울먹이면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 실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실태의 심각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다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려다 보면 부족한 자금을 거의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랬는데 그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을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화 단계에서 대기업하고 협의하게 됩니다. 요거를 제가 볼 땐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다 생각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유출을 탈취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은 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결국에는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를 하려는데 중소기업은 그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업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의를 하죠. 그러다 보면 대기업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면 그거를 탈취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죠. 그 기술을 알게 된 그렇죠. 다음에는 너희 기술은 우리한테 필요치 않다. 이렇게 띄고 실질적으로는 그 기술을 자기 기업에 사업화 시켜버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중소기업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이런 기술 유출 피해를 제가 입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 2년, 3년 전에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한 13% 정도의 기업들이 그런 경험을 했고, 네.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숫자죠. 그랬고 그 대기업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 부인하지 못하고 따른 기업들이 한 66% 정도 됩니다. 심각하네요. 그렇죠. 이건 중소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그렇습니다. 수 있는 사유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하시게 된 건데, 예. 근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이 예. 이게 빈번한 이유가 뭔가요? 아마 우리 컴퓨터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 중에 MS-DOS 아시죠? 네, 그럼요. 그 MS-DOS가 무료로 공급됐어요. 예전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서 이 운영 체계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공짜로 이렇게 복사한다는 의식이 많이 만연돼 있다시피 우리나라가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모방에다가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의식이 산업계에 만연되어 있어요. 네. 저는 이 산업계 생태계를 바꿔주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산업의 제2의 도약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술 모방 경제로 이만큼 커왔지만 지금 중국이 기술을 따라오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술 창조 경제로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럼 기술 창조 경제로 가려면 국민의 아이디어들을 개발하고 그거를 사업화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계 생태계에서는
누구도 감히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게 되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만들어서 이 생태계의 변화를 줘야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런 시도를 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기술을 개발을 해 놓았는데 자기가 자금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자금들을 많이 쓴 상태죠. 그럼 이거를 사업화해서 수익을 못 가져가면 그 사람은 도산할 수밖에 없죠. 이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럼 꼭 필요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저는 세 가지로 제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세 가지요. 네. 네, 첫째는 기술 임치제도입니다. 임치제도. 네. 내 기술의 기록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그 중소기업청에 임치를 시키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에 그 임치를 시키는데 지금은 문서로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예, 문서로 하는데 그게 한 건당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임치를 시키는데 그 문건을 누가 카피했는지 누가 봤는지 이 기록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기껏 임치하게끔 한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당시에 기준에 문서 임치를 할 때는 그것도 나은 방법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 그 유출의 피해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진짜 그 유출이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한 증명서류를 찾아내기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정하는 입법에서는 전산 자료로 임치를 하도록 하드디스크로 임치를 하면 그것이 로그인과 로그아웃한 부분들의 기록이 남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열람을 할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기술 임치자에게 연락해 줄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술이 누가 열람을 했고 카피해 갔는지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카피를 복사를 해서 이제 문서로 보게 되면 거기에 기술 임치 제도라고 문서에 흐릿하게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 부분이 나중에 기술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관계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 첫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 직접 사업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거래할 수 있는 기술 거래 제도와 그럼 그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하는 기술 평가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술 거래 제도와 평가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산업부가 2000년대 초에 기술 이용 및 활용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2000년대 초기에 이 기술 거래소 또 그리고 기술 평가사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기술진흥원에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내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거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가 공시지가 제도입니다. 처음에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 국민들 누구도 관심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가격을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할 것인가 할 때에 법조항에 어떤 조항이 들어갔냐면 공시지가 등 시가를 감안하여 2개 이상의 토지평가사의 평가의 평균을 가지고 보상하도록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공용지 보상을 받을 때 공시지가라는 관심을 국민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이제는 공시지가가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토지평가사 제도가 활성화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 법에서 산업부가 이미 2000년대 초에서 만들어 놓은 기술 이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기술평가사, 거기서 나오는 기술평가사가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기술 거래소에서 기술이 거래가 되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제가 이 법에 담았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이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제도로 가면 중소기업은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소송하다 망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권리 구제 절차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 법에서 조정과 중재 제도를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여쭤볼 거를 지금 총론에서 다 길게 말씀하셔갖고는 제가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지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하나씩 여쭤볼게요. 예. 기술자료 임치제도부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존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잘 활용이 안 됐고 우리 문서로 하게 되고. 문서로 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보다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번 법안에 마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활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충남 북부 지역에 있는 벤처 기업인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많이들 이용하나요? 임치제도? 어떤가요? 바로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우선 네. 그 중소기업한테 부담이 될 정도로 그 임치료가 비싸네요. 비싸고 예.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임치해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복사해 가니까. 복사해 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걸 하드디스크로 전산 자료로 입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제 법안을 제가 보완했고요. 네. 그것을 그분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도 기술 유출한답니다. 아.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장래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협력업체에 그 기술을 유치해서 나중에 자기가 거기에 높은 자리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인은 완전히 잘못하면 사업이 망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이 기술을 내 직원이 연락한 것도 나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전산 처리 장치로 기술 임치가 되어 있으니 그거를 열람하게 되면 기술을 임친한 기업주한테 스마트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제도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얘기했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그대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로그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기술보가 확실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독일에 가보았어요. 네. 가보아서 지난 7월에 가서 이걸 집중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독일은 우리하고 달라요. 어떤가요? 독일은 중소기업들이 한 200~300년 된 가업을 있는 기술을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주종 관계가 아니라 네. 동반 협력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이 창업될 때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었고 성장할 때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주종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하도급 제도를 납품가를 후려치지 마라, 하도급을 적당한 가격을 주어라 해도 대기업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봐주면 되는 것뿐이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할 것이고 그러면 대기업은 회피하냐?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땐 대기업도 중생대 때 공룡이 죽어갔듯이 고사되었듯 우리 대기업도 고사되면서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는 침체될 우려가 있다. 예, 얘기가 조금 다른 좀 더 그렇습니다. 거시적인 얘기로 가는 듯하니까 그렇죠. 죄송하지만 다시 대담을 이번 법률 개정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일단은 이 제정안에 중점을 두고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문서가 문제였기 때문에 기술 임치 제도요. 이번에는 이제 다 전산화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킹되면 어떡하죠? 이제 그 해킹 문제는 이제 여기하고는 이 법에서는 어떤 방법은 없고. 왜냐하면 전선망을 통한 기술 정보 유출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해킹의 문제는 여기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 전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해킹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해킹이 일어나는 초기에 우리가 발견해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금융정보망이 되었든 행정정보망이 되었든 전 거기에 맡겨야 될 일이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서 해킹 문제까지 다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 법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도 있고 영업비밀 보호법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그 기술 중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 대기업 기술 구분함이 없이 기술 중에서 첨단 기술, 국가의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해외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런 정도의 고도의 기술이 아닌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법의 중복성은 있지만 그는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는 법들입니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도 첨단 국가 핵심 기술은 그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은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영업비밀보호법은 그거는 기술을 탈취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기업이 그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논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예. 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허청의 협조도 받아야 하고 산업부의 협조도 받아야 하고 또 통신에 관련된 것은 미래창조부의 양해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 부처가 협력한 그런 기술 지원 계획을 만들어야만이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기술 보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제도를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바로 그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심의해서 그것을 합해서 그 장기 계획으로 만들어라는 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원회도 하고 이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관계자와 또는 그 중요한 기술과 관련된 게 뭐 대부분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통신 분야는 지금 미래창조부가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해킹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안 그래도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급증하는 전산망을 통한 기술 정보 유출에 대해서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산업 기술 보호 관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USB에다 담아가지고 나가서 유출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일을 하다 USB에다 담았거나 CD에다 담아가지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기술 임치 제도라고 하는 그 임치된 기술을 네. 우리 직원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로그인 기록이 다 남게 되겠죠. 누가 네. 봤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거 그럼 그 기술 보호 관제 서비스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 관제 보호 서비스는 바로 이제 그러한 그것이 이제 당사자한테 이제 스마트폰을 가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술 유출이 이루어가거나 하는 것을 관제 서비스를 중소기업청이 할 수 있거든요. 기술 임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그 전산적으로 직접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관제 서비스에 그 제보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관제 서비스 쪽에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술 유출이 네.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가장 중요한 3개 중에 하나로 마지막으로 꼽으셨던 것 같은데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도 뭐 마련해 주셨지만 또 사후 분쟁에 대한 해법으로 바로 조정 중재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요 얘기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기술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사법부로 들어가게 되면 사법 절차, 그러면 형사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고요. 민사적으로 가면 민사소송법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엄청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사실은 사법부에 계신 분들은 이 기술에 대한 잘 몰라요. 정보가 많지 않거든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내에다가 조정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 조정제도를 두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난 네. 이렇게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그 기술의 가치는 얼마다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상대 탈취해 갔다는 기업에게 오라고 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기록은 명확하고 이랬을 때 그 기업이 응할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조정이 되죠. 예. 응하는 경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하는 중재제도가 되고 응하지 않고
그 서로가 이견이 있으면 네. 사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야,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그 설득이 되어서 조정이 되면 그 조정에 의해서 기술의 그 서로의 가격을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기 법적인 그 강제성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난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기술 전문가들한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중재제도 신청을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따져지면 그 결과는 사법부에서 이야기하는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 민사 재판에서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중재부에서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하나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제도 중에 하나라 바로 기술 거래 및 그 평가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를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기술 거래를 평가를 해달라라는 걸 누가 신청을 이제 하고? 피해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평가를 의뢰하는 건데 예. 그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하기 위한 그렇지, 절차군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지금 기술 평가하는 기관들이 벤처 기업들이 좀 그 투자하기 위해서 기술을 평가하는 게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기술 신보가 있어요. 네. 기술 신보가 이제 기술을 담보로 대출해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기술 평가 기관들이 한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좀 겹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 기관들이 네. 그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에 담보 대출을 하기 위해서 네. 준다든가 또는 벤처기업이 담보 대출을 위해서 주는 그런 평가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중소기업 간의 기술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기관에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평가 업무가 상당히 활성화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의 가치가 평가가 쉽지 않은 것이 어려워요. 기술은 거기에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코스트 비용만 가지고 원가 개념으로만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미래 너무 가치가 있기 그럼 때문에. 너무 평가저하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산업 발전, 전체 세계적인 기술의 발전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기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노하우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특허청하고 정책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네. 한국을 특허 허브로 만들어가자 하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특허 허브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유럽은 브뤼셀이고 미국은 보스턴에서 그 기능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이 특허의 허브, 동북아의 특허의 허브로 가게 하자는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기술 평가 역량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사람이라든가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오면 기술 평가를 정확히 해주고 네. 그리고 기술 거래를 잘 원활하게 해준다면 허브가 될 수가 있죠. 그거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특허 기술이죠. 특허 기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사뭇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이번 법안 제정법을 통해서 저희 정말 기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동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